자식에게 평생을 바쳤습니다. 적금 깨서 손주 학원비 대주고 전세 보증금도 보태줬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 달도 좀 보태주세요. 인사도 없이 손바닥부터 내미는 아들. 돈을 거절하자 돌아온 건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그럼 엄마도 각자 알아서 하세요! 70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내가 준 건 사랑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전부 돈으로만 샜구나.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이 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밥 한 공기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상 앞에 앉으면 눈물만 나왔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자식들 걱정될까봐 티 안 내려고 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괜찮다고, 엄마 잘 지낸다고 했죠.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 무겁게 하기 싫어서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자식한테는 짐이 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아들이 연락을 해오면 반갑기보다 먼저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그 애가 전화할 때는 꼭 이유가 있거든요. 안부가 아니에요. 돈이죠.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후다닥 나가서 맞이했죠. 그런데 그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눈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거실에 앉더니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부탁드려요. 저희도 힘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엔이라는 말이 걸리더라고요. 이번엔이라니, 그럼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이 애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뭔가를 줬다는 거리요. 손주 학원비 보태준 적 있죠? 그때 아들이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 덕분이라고, 진짜 감사하다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적금 깬 게 아깝지 않았어요. 아들이 웃으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전세 보증금 모자랄 때도 보태줬어요. 그때도 아들이 꾸벅 인사하더라고요. 엄마 은혜 잊지 않겠다고. 저는 그 말 믿었습니다. 내 자식인데 설마 거짓말이겠어요? 근데 이젠 달라요. 손바닥 내미는 그 손에서 예전 같은 따스함이 안 느껴져요. 애틋함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그냥 차갑게 요구만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엄마 손 꼭 잡고 다니던 애였는데, 엄마가 아프면 울던 애였는데,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누구죠? 내 아들 맞나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 영정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속으로 중얼거렸죠.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준 건 사랑이었는데 그 애들은 전부 돈으로만 새고 있었나 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이른이 넘어서 우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건지 몰랐어요.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요. 사실 돈 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상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떡해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아들아, 엄마야. 요즘 바쁘지?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응, 바빠. 왜요? 왜요라니. 엄마가 전화했는데 왜요라니요.
가슴이 또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말을 이었죠. 아니, 그냥 언제 한번 와라. 엄마가 밥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요즘 진짜 바빠요. 시간 나면 갈게요. 시간 나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 나면이라는 건 안 간다는 말이랑 같거든요. 저도 살면서 그 말 많이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돈보다 내가 와주는 게 더 좋단다. 얼굴 보고 싶어.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바쁘다고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엄마가 아들 보고 싶다는 게 비현실적인 건가요? 제가 뭘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애는 딱 필요한 말만 해요. 딱 필요한 만큼만 오고요. 그리고 딱 필요한 금액만 가져가죠. 저한테 전화하는 것도 필요해서예요.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찾아오는 것도 필요해서고요. 엄마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 순간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가족이었고 이 아이들은 거래를 하고 있었구나. 너무 슬펐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건지.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어지게 일했는데 그 애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러 갔는데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버텼는데 그 대가가 이건가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소리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상 하나 차려놓고 술 한 잔 따랐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소주요. 저도 한 잔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왜 저래요?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아님 원래 자식이란 게 다 이런 건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영정사진이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말하고 나니까 조금은 나았어요. 속에 있던 게 좀 빠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자꾸 아들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유치원 다닐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하고 저한테 달려오던 모습, 초등학교 때 성적표 받아와서 자랑하던 모습, 고등학교 때 대학 붙었다고 얼싸안고 울던 모습. 그때는 분명 이 아이가 저를 사랑했어요. 엄마를 진짜 사랑했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나서? 아님 제가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서럽고 허탈하고 지쳤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에 명절은 그냥 평범한 하루랑 다를 게 없죠. 그래도 아들네가 온다고 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잖아요. 손주 얼굴도 볼 수 있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손주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었거든요. 오후쯤 아들네가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두 팔 벌리고 기다렸죠. 할머니, 손주가 안겨왔을 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올 때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깐이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왔거든요. 인사는 건성으로 하더니 거실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달도 많이 나갔어요. 애 학원비가 또 올랐거든요. 명절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안부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학원비 얘기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요즘 학원비가 많이 비싸다며. 힘들겠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며느리 표정이 기대에 차더라고요. 뭔가를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명절인데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내놨어요. 아들은 맛있다는 말도 없이 젓가락질만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반찬 몇 개 집어먹고는 손주한테만 신경 썼습니다. 얘, 이거 먹어. 이건 말고. 제가 만든 음식인데 이건 먹이고 저건 말라는 거죠.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손주가 맛있게 먹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밥 다 먹고 나서였어요. 며느리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번엔 얼마 준비하셨어요? 얼마 준비했냐고요.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명절에 와서 밥 얻어먹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고는 돈 얘기부터 꺼내는 거예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며느리 표정이 변했어요. 제가 바로 대답을 안 하니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돌처럼 차갑게요.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하는 건지. 저도 생활비가 넉넉한 게 아닌데요. 연금이랑 남편이 남긴 조금 있는 거로 근근히 사는 건데요. 그때 손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맑은 얼굴로요. 할머니, 아빠가 오늘 돈 받으러 온대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어린애가 저런 말을 왜 알고 있는 거죠? 누가 가르친 거예요? 아들인가요? 며느리인가요? 저는 손주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죠.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는 어린 손주까지 저를 돈으로 보고 있다는 게요.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어떻게 안 써요? 손주 입에서 나온 말이 할머니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돈 받으러 왔대요인데요. 그날 밤 아들네가 돌아간 뒤에 저는 빈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은 많이 남았어요. 정성껏 준비한 건데 다들 조금씩만 먹고 갔더라고요. 쓸쓸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가족이 와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저 말 누가 가르친 거니? 이제는 작은 손주까지 나를 돈으로 부르는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른이 넘어서 이렇게 자주 울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저녁 때부터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남편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둘이 우산 하나 쓰고 걷던 날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 비에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더라고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급한 일인가 싶어서 놀랐죠. 아들을 얼른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건 가져다 주고 따뜻한 물 끓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엄마, 급한 일이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고라도 난 건가? 아님 몸이 아픈 건가? 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지난번보다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돼요? 또 돈이었습니다.
저녁에 비 맞으면서 달려온 이유가 돈이었어요. 엄마 걱정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크게 한숨을 쉬고 말했죠. 아들아, 이번엔 안 된다. 아들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 왜요? 진짜 급한 거예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안 된다고 했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아들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화가 난 거예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요? 엄마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진짜 급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아들을 봤습니다. 이게 내 아들 맞나 싶었어요.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이 내가 키운 아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형편이 안 돼. 형편이요? 엄마 혼자 사시잖아요. 쓸 데도 없으면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쓸 데가 없다고요. 제가 밥 안 먹고 살아요? 공과금 안 내고 살아요? 병원 안 가고 살아요? 혼자 산다고 돈이 안 드는 줄 아나 봐요. 나도 살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 말에 아들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방 안을 둘러봤어요. 뭘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랍장 위에 있는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건 남편 유품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봉투예요. 손때가 묻어서 누렇게 변한 거요. 거기에 남편이 저한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제 보물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봉투를 집어들더라고요. 이런 거나 모아두고 있으면서 아들한테는 인색하게 구네요. 그러더니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남편의 유품을, 내 보물을 아들이 내팽개친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아들한테 소리 질렀어요. 아들은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이내 얼굴을 굳히더니 현관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비 오는 밤에 그렇게 가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가 구겨져 있더라고요. 남편의 손때가 묻은 이 봉투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에 저 혼자였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여보, 당신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당신 유품을 바닥에 던지고 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당연히요.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을 혼냈을까요? 아님 저를 위로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연락할 힘이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워도 아들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애가 잘 살고 있겠지, 손주도 잘 크고 있겠지, 그런 생각하면 힘이 났거든요. 근데 이젠 그 생각을 하면 오히려 가슴이 아파요. 아들 얼굴이 떠오르면 그날 밤 일이 같이 떠오르거든요. 남편 유품을 바닥에 내던지던 그 손이요. 소리 지르던 그 얼굴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무슨 내용일까 싶어서요.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어머니, 이번 달에도 부탁드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부도 없었어요. 사과도 없었고요. 그날 밤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 달라는 말만 딱 한 줄. 저는 한참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게 며느리가 보낸 문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있지?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은 슬프기만 했는데 이번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뭔데? 내가 은행이야? 내가 현금 인출기야? 그 순간 하나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준 돈을 사랑했던 거구나.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슬픔도 지나가고 나니까 허탈함만 남더라고요. 70평생 자식한테 쏟아부은 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돈 보내준다고 전화한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더 이상 못 도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나도 힘들어. 나도 살아야 해. 어머니는 혼자 사시잖아요. 저희는 애도 키워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요. 혼자 사니까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나 봐요. 혼자 사니까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비상금도 있어야 해요. 미안하다만 더는 못 도와.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엄마도 이제 남이라는 거예요? 돈 안 주면 가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돈 없으면 엄마도 필요 없는 거구나. 눈물은 안 났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어요. 뭔가 크게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 애들이 언젠가는 철들겠지. 언젠가는 엄마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런 희망이요. 그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자식한테 버림받은 것 같아. 평생 그 애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뭘 보고 살아야 해? 영정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찍은 사진인데 환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그 웃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밤 오래간만에 푹 잤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는데 잠은 잘 왔어요. 아마 포기하니까 편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어진 거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아들한테서도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전화했을 거예요.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이니까요. 근데 이번엔 안 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하루가 길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또 밥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가요.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가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게시판을 봤어요. 주민센터에서 봉사 모임을 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동네 청소도 하고 그런 모임이래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또 그 게시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 봤자 뭐하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주민센터 봉사 모임이에요. 떨리더라고요.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오랜만이라서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어머, 새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먼저 말 걸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순자 씨였는데 저보다 2살 위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는 분이었어요. 저는 정옥이라고 해요. 혼자 살아요. 아이고, 나도 혼자야. 우리 같은 사람 여기 많아. 외로우면 안 돼. 여기 오면 돼.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들네한테서 못 받은 환대를 낯선 사람한테서 받으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봉사 모임에 꾸준히 나갔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요. 모임 나가는 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원래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모임 때 음식 만들어 가면 다들 맛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정옥 씨 음식 솜씨가 진짜 좋아. 어디서 배웠어? 배운 거 없어요. 그냥 평생 가족밥 해주다 보니까 늘었죠. 가족들이 행복하겠네. 그 말에 잠깐 가슴이 찔렸습니다. 행복하겠냐고요. 그 가족들은 제 밥을 당연하게 여겼는데요. 근데 내색하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대충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이랑 점점 친해졌어요. 순자 씨랑은 특히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같이 산책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순자 씨가 제 집에 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왔더라고요. 정우가, 이거 내가 담근 김치야. 혼자 먹기 심심하지? 같이 먹어. 김치 한 통을 들고 온 거예요. 직접 담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 순자 씨. 이거 어떻게 갚아? 갚긴 뭘 갚아? 우리 사이에. 나도 내 음식 얻어먹은 거 많잖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순자 씨가 걱정할 테니까요. 저녁에 혼자 그 김치로 밥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한테서 받은 온기는 돈보다 오래 가는구나.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자식들한테만 매달려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산 건 아니었나 봐요. 다만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식만 바라보고 다른 건 다 놓치고 살았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영정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나쁜 꿈도 안 꿨습니다. 봉사 모임에 나간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길고 무거웠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지 않아요. 오늘은 뭘 할까, 누굴 만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자 씨랑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에 같이 공원 산책하고 점심은 번갈아 가면서 해 먹었어요. 혼자 밥 먹을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랑 같이 먹으니까 밥맛이 다르더라고요. 동네 다른 어르신들도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누구는 텃밭에서 캔 채소를 가져다 주고 누구는 손주 자랑을 하면서 웃음을 주고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옥 씨, 혼자 사시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요.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들한테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 씨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온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았어요.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요. 엄마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죠. 미운 짓을 그렇게 해놓고도 얼굴 보면 걱정이 먼저 돼요. 들어와. 일단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왜 연락을 안 받아요? 연락이요? 제가 연락을 안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 맞다. 저번에 며느리한테서 문자 온 뒤로 저도 전화기를 잘 안 받구나 싶었어요. 혹시 연락이 왔었나? 연락이 왔었어? 몇 번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봉사 모임 다니느라 바빴고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나갈 때도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전화기를 꼭 들고 다녔어요. 아들한테서 연락 올까 봐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미안하다. 바빠서 못 봤나 보다. 아들 표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첫마디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랑 거리 두는 거예요? 불편하게 왜 이래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어요. 불편하게 왜 이러냐고요. 그쪽에서 먼저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요. 내가 거리를 뒀나? 네. 예전에는 엄마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연락도 없고 맞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매달렸죠. 아들이 연락 안 해도 제가 먼저 했고 아들이 안 와도 제가 찾아갔어요. 용돈도 제가 알아서 챙겨줬고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안 그러기로 했거든요. 아들아. 네. 엄마는 이제 내 지갑이 아니야. 그 말에 아들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연락하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어.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아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사실이니까요.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외롭고, 엄마도 서운하고, 엄마도 상처받아. 근데 너희는 그런 거 생각 안 했잖아. 돈만 생각했지. 엄마, 저희가 언제? 지난번에 아빠 유품 바닥에 던진 거 잊었어? 아들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제야 생각났나 봐요. 저는 그 일을 절대 안 잊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며느리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어.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야. 엄마도 이제 내 삶 사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했어요. 아들아, 돈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지만 엄마 마음은 내가 외면하면 영영 닿지 못한단다. 알겠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안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저런 표정 지으면 바로 풀어줬을 거예요. 괜찮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가봐라. 늦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가더니 멈춰 서더라고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아프죠. 내 자식인데요. 근데 아프다고 다시 예전처럼 할 순 없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그날 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죠? 아들한테 너무했나요? 영정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당신도 이제 당신 삶 살아.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73이 되는 날이었죠. 사실 생일이라고 특별히 기대하는 건 없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한테 생일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미역국 하나 끓여 먹으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그날 아침 순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가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응, 왜? 그냥 나와. 주민센터로. 저녁 때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봉사 모임이 있는 날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도 순자 씨가 나오래서 갔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했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불이 확 켜지면서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주민센터 안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순자 씨, 영순 씨, 봉남 씨, 그 외에도 봉사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요. 다들 웃고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가 꽂혀 있더라고요. 73이니까 초가 많아야 하는데 그냥 한 개만 꽂혀 있었어요. 그게 또 웃기더라고요. 이게 뭐야, 너희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순자 씨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정우가 생일 축하해. 우리가 준비했어. 어떻게 내 생일을 알았어? 저번에 주민등록증 볼 일 있었잖아. 그때 봤지. 그러고 보니 생각났어요. 봉사 모임 등록할 때 주민등록증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순자 씨가 제 생일을 기억해 뒀나 봐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사람들이 당황하셨는지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왜 울어? 좋은 날인데. 기뻐서 그래. 고마워서 그래.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생일은 처음이었어요. 돈 안 들이고 거창하지도 않은 작은 파티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 초를 불었어요. 소원은 안 말해야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손주가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들,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중해졌어요. 케이크 먹고 이야기 나누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다들 노래를 잘 못하셨는데 그게 또 웃겼어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순자 씨가 저를 불렀어요. 정우가 저기 봐. 순자 씨가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주민센터 건물 모퉁이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잘 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거기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파티하는 동안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방금 온 건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 씨한테 말했죠. 가자. 바래다 줄게. 순자 씨랑 팔짱 끼고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거기 서서 뭘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애는 제 생일을 한 번도 저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돈을 요구한 적은 많았지만 엄마한테 따뜻하게 해준 적은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울 볼 때마다 늙고 지친 얼굴이 보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주름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얼굴이었어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 가져와서 놓았어요. 여보, 나 오늘 생일이었어요. 기억해요? 동네 사람들이 파티해줬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가족보다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요. 영정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웃음이 슬프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같이 기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별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하늘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늘 걱정에 쫓기느라요. 마음속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남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곁에 있어줬어요. 그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내 삶을 지키기로 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남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저처럼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 키운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식만이 가족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73,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꼭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